나이 들수록 젊은 시절과는 달리 체력이 약해지고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많아집니다. 또 사회적인 연결과 교류가 줄어들게 되어 외로움을 느끼며 삶이 점점 지쳐가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곤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현인 중 이와 관련된 다산정약용의 마음가짐에 대한 명언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필요한 큰 것들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필요한 중요한 말들만 들으라는 것이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섭취하고 소화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것은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대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희게 변하는 것은 먼 곳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자연의 배려다. 정신이 가끔 흐릿해지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혼란스러울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여 가끔 힘들 때는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바라봐라.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다. 나는 산속에서의 생활이 지루해지면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 조용히 관찰하게 되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을 집중하며 애를 태우는 것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에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뽕나무의 새싹이 이미 돋아나 있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분비되어 있었다. 하늘은 생명을 창조할 때 그 생명의 양식도 함께 제공한다. 그렇다면 왜 깊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현재를 망치고 있는 것인가? 봄에는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먹을 쌀이 있고 여름에는 벼가 익을 때까지 필요한 양식이 있다. 그만두어라. 올해와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시점까지 살아있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자식을 사랑하며 손자와 증손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자손들이 모두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줄이고 가장 소중한 것에 정성을 쏟아라. 정약용은 본인에 대한 모든 불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면서 노화하는 자신을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하고 사회교류가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조금 우울하네요. 어제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 때문인데요. 그가 내밀은 대기업 명함을 받는 순간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제가 못하는 것만 잘했던 엄친아 친구였죠. 그와 함께 있으면 제 단점이 더욱 돋보여 항상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니 여전히 단점만 가진 저인 것 같아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점이 많은 당신에게 다산정약용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것도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한탄을 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다산정약용의 제자 황상도 그랬습니다. 다산정약용이 천주교 신자로 몰려 전남 강진으로 귀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주막집에서 겨우 방을 빌려 살고 있었는데 15살 소년이 그를 배우고 싶다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상. 소년이 온 지 일주일이 되던 날에 정약용은 그에게 본격적으로 학문을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황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는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둔하고. 둘째, 앞뒤가 막혀 있으며. 셋째, 분별력이 없어 답답한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지 않아 이해력도 떨어지고
사리 분별도 잘 못한다고 여긴 황상. 그는 자신의 이런 단점들 때문에 공부하기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린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글이 가볍게 된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다. 너에게는 그것이 없구나. 정약용은 단점에 괴로워하는 제자 황상에게 새로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했습니다. 공부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에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황상은 단점 속에서 자신도 여태 몰랐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 아니 나만이 가진 것. 제 안의 단점들도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것들인데 자세히 보니 의외로 다른 구석이 있더군요. 일 처리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만큼 일에 애정을 품고 정성 들여 했던 것, 허술하고 빈틈이 많아 더 겸손할 수 있던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더 성실할 수 있던 것들이요. 알고 보니 엄친아 친구는 가지지 못한 단점 많은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장점은 결점이 있다는 점이다 라는 유대인 격언이 있듯이 황상은 스승 정약용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 그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의 단점들이 장점이 돼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단점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됐죠. 이후 황상은 추사 김정희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의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현명한 스승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단점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특성일 뿐입니다. 학문을 익히기에 큰 단점을 가지고도 명문장가가 된 황상. 그가 증인 아닐까요? 이처럼 자신에 대한 결점도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잘 못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한 상태, 마치 목마른 상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적으로는 번창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빈약하고 가난합니다. 큰 것과 많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세심함, 사랑스러움, 감사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세심함, 사랑스러움, 감사함에 있습니다. 가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시며 행복을 느낍니다. 또한 내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송이 제비꽃 앞에서도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꽃을 통해 하루에 필요한 정신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나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지 크고 많은 것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항상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부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행복은 화려한 저택에도 들어가지만 무너져가는 초라한 집에도 거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수준에 이르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느끼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행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명확한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해야만, 멋진 차를 구입해야만, 우수한 자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녀가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야만 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어떤 수준에 이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행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행복은 느껴보기도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는 것에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 교수님이 옛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90까지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65세의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25년을 무의미하게 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렸다. 그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5천원 가치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5억 가치의 인생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남은 후반전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실수하고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후반전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변화할 것입니다. 후반전 인생을 명품으로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며 더 풍요로운 지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